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저녁 누리호가 우주에 실어나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 지상국과의 쌍방향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과기부가 잠시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누리호 3차 발사는 발사체 이륙과 비행, 위성 사출, 주탑재 위성 작동까지 예정했던 핵심 임무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 즉 명실상부한 우주 G7이 된 겁니다. 이 희소식부터 자세히 전해드린 다음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대응 문제를 놓고서 내분이 격화하고 있는 민주당 상황과 이재명 경기도의 연루 의혹을 더욱 키운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의 1심 판결문 내용 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누리호가 마침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 규모에 걸맞는 우주 시대를 여는 모든 발사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 6개의 큐브 위성이 모두 성공적으로 사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어제 오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실제 인공위성 고객을 목적지까지 싣고 비행했다. 여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하죠. 네, 지난해 6월 2차 발사가 누리호의 성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 실용급 위성 등 8개의 위성 손님들을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하는 특급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누리호는 예정했던 대로 어제 오후 6시 24분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면서 발사가 됐고요. 19관 위성들을 차례대로 분리한 누리호는 발사 18분 58초 뒤 비행을 멈추면서 세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로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누리호의 능력이 검증되면서 국내 우주산업 개발도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역사적 누리호 발사의 순간, 그리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브리핑 이어서 보겠습니다. 3, 2, 엔진 정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핵심 임무가 바로 이제 실용급 위성 등 8개의 위성 손님들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거, 이게 이제 특급 임무였다는 얘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제 발사 후에 이 누리호에 달린 카메라에 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실려서 우주를 향했던 그 위성 8기 가운데서 7기만 사출이 제대로 된 게 확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 나머지 1개의 사출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당초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한국천문연구원 큐브 위성 도요셋 가운데 1기가 카메라 위치상 사출 여부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서 최종 확인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정보 발표에 따르면 큐브 위성 도요셋은 4기 중에 2기만 교신을 했고 기업 큐브 위성 3기 중 2기만 위성 신호 수신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도요셋은 4호기와 전날 사출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3호기는 아직 위성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속해서 교신을 시도하기로 했는데요.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데 이어서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된 교신 시도 결과도 들어보시죠. 발사 당일 어제 19시 58분경 대전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서 첫 시도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의 초기 기회성을 성공한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서 7차례 추가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간
태양 동기 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된 내용에 보면 누리호에 실린 위성 8기 가운데서 이제 5기가 신호를 수신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그러면 성공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위성 가운데 그 주 임무는 바로 차세대 소형 위성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주 임무가 모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누리호 3호의 발사는 완전한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이 발사 장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참모진과 함께 TV 생중계로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고요. 발사체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것을 보자마자 나머지 과정들은 자유홀로 내려와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지켜봤다고 합니다. 당초 누리호 3차 발사가 완전히 성공한 뒤에 내려올 예정이었지만 시간을 앞당겨서 직원들과 함께 발사 성공의 기쁨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3차 발사 성공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결과를 보고받았는데요. 연구진들에게도 수고 많았다, 축하한다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우주강국 G7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자평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전 세계에 그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정말 벅차고 그리고 이 우주 과학이 모든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눈이 저는 이번에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 발사 성공을 기념하면서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참모진과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만찬 장소의 이름 누리라는 점 눈길이 가시죠. 사실 누리홀은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면서 붙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서도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24일이 발사 예정일이었죠. 하지만 한 차례 무산되면서 이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당초 지난 24일 오후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통신 결함 문제로 발사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중단됐었는데요. 철야 작업과 이후 6번에 걸친 반복 시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어제 성공적인 발사가 이뤄졌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는 게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의 큰 의미이기도 한데요. 국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리 땅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 강국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톤급 위성을 우주 공간에 실어 나르는 기술을 갖춘 7번째 국가가 됨과 동시에 국산 실용 인공위성을 실어보낼 10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줄곧 다른 나라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던 위성 개발 연구진들의 감회가 컸는데요. 차세대 개발 위성 개발진은 예전엔 어렵게 이코노미석을 탔는데 이번에는 퍼스트 클래스를 탄 기분이라고 이번 누리호 발사 소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통 끝에 우주로 날아간 누리호, 직접 찍은 우주 셀카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와서 정말 국민들에게 감동을 더 크게 했습니다. 네, 누리호의 셀카 영상에는요. 발사 시작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부터 그리고 또 목표 고도 550km에 도착해서 위성을 발출하는 순간 그리고 누리호에서 바라본 푸른 지구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들은 각각 우주 기상현상 관측과 북극 해빙 변화 탐지 등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측한 영상을 활용해서 한반도 이상기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북극 해빙의 변화 그리고 해양 오염 탐지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외신들도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AFP-통신은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도했고요. AP통신은 한국이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고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 정찰 위성에 의존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는 첫 정찰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여야 정치권 역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의 쾌거는 우주산업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되는 건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여서 우리 국민의 자긍심도 고취할 거라고 평가했고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7대 우주 강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일이었죠. 용산 대통령실 마당에서 이 중소기업인 대회가 열렸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 이 좌석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재계에서 후일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인과 대기업 총수가 이 테이블마다 섞여 앉도록 자리를 배치했었는데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마련돼 좋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선 이번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이 9대 기업 총수가 테이블에 나눠 앉았지만 내년엔 30대 그룹 총수로까지 참석 범위를 늘려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날 금탑 산업훈장을 받은 중소기업 측 참석자는 이재용 회장과 동석했다면서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자신보다 연장자임을 배려해서인지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음식을 날라준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악수하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아주 소탈하고 친근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이 회장은 어머니 홍라희 여사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을 시간을 내서 함께 여행하기로 했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예전만 해도 기업하는 사람을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했었는데 이번 행사는 축제와 같은 자리로 아주 좋은 기억이 됐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중소기업인 대회 행사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58개의 테이블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 기업인들과 소통하느라고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서까지 행사가 이어졌다. 이런 소식도 역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김기문 중소기업 회장이 또 후일담을 전했다고 하죠. 네, 김기문 회장은 당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셀카를 하나하나 다 찍어주고 테이블을 도느라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끝났다고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요새 다자회의에 나가면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양자회담 하려고 손을 내민다면서 그게 다 여러분 덕분이라면서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보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노사관계의 다른 축인 이 노조에 대해서는요. 정당한 노조 활동은 당연히 권장을 하겠지만 이른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에 이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경찰도 결국 이제 대통령하고 보폭을 맞추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제요. 이 상징적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있었던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 집회 이거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보고서 강제 해산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어제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일부 대기업의 비정규직 파견 문제를 법원이 신속히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를 야간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노조가 실제로는 대법원 동문 앞에 무대 차량을 설치했고요. 또 구호를 제창해서 사실상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반포대로 9차로 중 3개 차로를 통제하고 차로를 점거한 노조원들의 무대 차량을 견인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과 노조원 간의 몸싸움이 일어나서 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대법원 앞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해산치 않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4조 5호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개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하는 상태고 저희는 집회가 아니면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경찰이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를 야간 불법 집회로 규정하면서 잦은 해산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세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오후 9시쯤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집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차도를 막은 건 경찰이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노조원 20여 명이 자정을 넘어서 대법원 맞은편 공원에서 노숙을 이어갔는데요. 일부 노조원들은 한 보수 유튜버와 시비가 붙기도 했지만 공원에서의 노숙 농성은 집회로 보기 어려워서 강제 해산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요, 재차 이제 강력한 집회 단속, 그러니까 이제 불법 집회입니다. 불법 집회를 단속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면서 또 경비 담당 경찰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포상이라든지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도 어제 냈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그동안은 집회 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 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집회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기동대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경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올해 하반기에 2개, 내년 상반기에 4개 등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추가로 창설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특진 확대, 그리고 7월 이후에는 대대적인 포상휴가라는 당근책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6년 만에 집회 강제 해산 훈련을 벌였다 이런 소식도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캡사이신 분사 훈련이 포함됐다 이런 보도도 또 나왔습니다. 네, 이번 경찰의 집회 강제 해산 훈련은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송 장비를 압수하고 불법 집회를 해산하는 것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캡사이신 분사 전술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캡사이신은 고추에서 추출한 화합물로 인체 유해성 최루액 사용이 중단되면서 대체제로 도입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안정성도 높은 편인데 살수차와 함께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벌어진 그 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의 요소가 일부 있었다고 판정을 하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요.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정부 여당이 지금 집시법까지 바꾸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제 경찰이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민노총의 이번에는 금속노조죠. 금속노조가 서초동 대법원 앞 길을 막 가로막고서 일종의 이제 문화재 성격의 그런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섰고 그다음에 일부 3명인가요?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패널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정부가 지금 펼치고 있는 어떤 노조에 대한 시각이 좀 드러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법원에서 그 정부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민노총 주도의 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바라보고 앞으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칫 그 헌법 21조에서 이게 규정하고 있는 집회 자유를 억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조의 집회를 이것을 옹호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국민 모두가 아마 이걸 받아들이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집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법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과태료가 부과될 만한 요소들, 질서 유지를 어긋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죠. 하지만 집회의 자유 본질이 억압될 정도의 저는 제한은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꼭 민노총 주도의 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수 세력들이 또 하는 집회들이 광화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저는 정부가 옳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물론 저는 노조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이제는 좀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간 문화제를 이용한 오히려 이것을 좀 악용할 수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편법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 주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집회 문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집회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은 맞는데 어제 저 집회는 명백하게 불법 그 범죄입니다. 그 불법 시위고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집회와 시위를 우리나라 헌법이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집시법 보면요, 1조에 어떻게 규정하냐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으로 보장하지만 위법한 시위로부터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집시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개 집회는 공공질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런저런 제한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 특히 야간 5개 집회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광화문 집회에서도 뭐 온갖 쓰레기 이런저런 나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은 야간 5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게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집시법 보면 야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일몰부터 일출시까지라고 해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여름엔 되게 길고 겨울에는 길고 여름엔 짧단 말이죠. 그런데 계절별로 이렇게 차이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도시에는 조명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당하다는 것이지 야간에 5개 집회를 금지하는 게 그게 부당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컨대 자정부터 새벽 4시나 5시까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고치라고 하는 거였는데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집회는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 우리나라 집시법은 5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회의사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원, 헌법재판소, 그다음 대사관들. 그런데 어제 집회는 거기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집시법에서 형사 처벌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논리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위한 거 가지고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누가 단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경찰은 이제 불법적인 상황으로 봐서 저렇게 강제 단속에 또 강제 해산에 이렇게 나섰지만 노조 측은 계속해서 이거는 정당한 문화재다. 결국 집회는 아니다. 결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기들은 그 행사를 가지려고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호 그리고 강성 지지층 문제로 갈라진 민주당 내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명 중인 김 의원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탈당 이후로 열흘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모두 받아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인 김희곤 의원실이 빗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보좌진을 통해서 빗썸에서 거래 내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에 받은 것으로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8일이라면 김 의원이 이제 가평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힌 바로 그날이죠.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기도 한 그날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가평 휴게소에서 그날 포착이 됐고요. 김 의원의 옆에는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후 김 의원은 현재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의원이 자신의 코인 거래 내역을 받아간 빗썸은요. 김 의원이 전자지갑을 개설했던 가상화폐 거래소로 지난해 1월에서 2월 약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로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KBS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빗썸에서 자료를 받은 시기와 비슷한 시기 업비트에서도 거래 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맹 중인 김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5일 자맹 전 김 의원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래 내역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1개, 2개, 100개, 1000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쪼개져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취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요, 김남국 의원이 곧 이제 자맹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근 김남국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한 안민석 의원이 어제도 김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현재 지방에 있으며 곧 돌아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의원들하고는 이제 전화 통화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안 의원이 김 의원과 통화를 한 건 위메이드의 국회 방문 기록이 공개된 뒤였다고 하고요. 안 의원은 김 의원 목소리가 좋아진 듯했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이 전한 김 의원의 근황 직접 들어보시죠. 어디 머물고 있어요 지금 김남국 의원? 지방에 있어요.
지방에 뭐 서울에 있으면은 본인도 자꾸 언론 기자 만나게 되고 또 정치인들에 접촉하고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멀리 떠나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에 필요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아마 이 뭐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곧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 방문기로 공개된 후에도 통화해 보셨어요? 네, 했습니다. 이거 어제 이제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어제는 좀 목소리가 좀 좋아진 듯 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화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던 김 의원이 어제 위메이드사의 국회 출입 기록이 발표된 뒤에 목소리가 좋아졌다. 곧 돌아올 거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김 의원 아마 이제 어제 발표된 그 국회 출입 기록에서 자신의 의원실 출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그것으로 입법 로비 의혹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듭니다. 그런데 실제 그럴까요? 네, 일단 야권 일각에서 앵커님이 말하신 것 같은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방문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소속 3명이 21대 국회 들어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고 정무위원회와 국민의힘 의원실 3곳, 민주당 의원실 4곳, 또 무소속 의원실 1곳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기록이 발표된 뒤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위메이드 로비 의혹을 벗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역시나 시작된 물타기라면서 불법적 로비를 하려면 밖에서 만나지 방문 기록이 남는 의원실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처음 P2E 업계 국회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에서 김 의원실이 빠진 건 이미 위믹스 코인을 보유해서 이익 공동체였던 김 의원에게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에 몇 가지 재밌는 특징이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위 회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은 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익 공동체라고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태경은 이상원 이런 사람은 씨알이 안 먹히니까 아주 안 가요. 반대하거나 아주 찬성하는 사람은 안 갔을 거예요. 아예 안 가고 그러니까 설득 가능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가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출입 기록에 이제 방문 장소로 기재된 그 국회의원실 그리고 또 해당 의원들은요 모두 입법 로비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네, 업체 해외 사업과 관련한 만남이었다는 주장, 또 보좌진만 만났을 뿐 의원 본인과는 대면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 등 제기된 입법 로비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국회 사무처 역시 출입 기록만으로는 실제 누구를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이번 공개 결정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 거래 내역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의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건데요. 조사단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자금 세탁 의혹 등과 관련해서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회의 발언을 통해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정치 자금 세탁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박대출 정책위의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숨는다고 진실이 덮여줄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닙니다. 김남국 코인 의혹은 정폭 일변도입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배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고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대선과 관련한 시기에 자금 세탁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 바로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죠. 하 의원은요 김남국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선거에는 관심도 없었고 하루에 49번이나 코인을 거래한 적도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직접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대선 직전인 1월과 2월 사이 김 의원이 많게는 하루에 49차례에 걸쳐서 코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한두 달 전이면 많이 바쁠 때인데 그런 때 이렇게 많은 거래를 했다면 대선엔 관심이 없거나 대선과 관련한 활동을 했을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하 의원은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김 의원이 굴렸던 돈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36억 그 투자한 시기가 딱 대선 한 달 전쯤이에요. 예. 코인 거래한 내역들 횟수들 보면 하루에 한 40몇 건, 20몇 건 정신은 딴 데가 있었겠죠. 한 알겠습니다. 어떤 거는 뭐 40억 번이에요. 40억 번이면 잠자는 시간 빼면은 뭐 20분 뭐 이런마다 한 번씩 거래를 했고 아예 대선 관심 없고 농땡이 쳤거나 아니면 대선과 관련한 뭔 활동을 했거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 원실에서도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있는데 최소 100억대 이상 아니냐. 어제 오후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이게 통과됐습니다. 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법안은 오늘 12월 초에 시행될 예정으로 가상자산을 단 한 푼이라도 갖고 있다면 신고해야 하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는데요. 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해서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제 위믹스 코인이죠. 김남국 의원이 아주 수십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그런 코인인데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 바로 게임 회사인 위메이드입니다. 어제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 문제의 핵심인 김남국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김 의원의 심경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자신감도 다시 회복한 것 같고 조만간 자맹도 끝낼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기록에 자신의 의원실이 없는 것, 이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지금 추측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두고서 야당에서는요, 이걸로 김 의원의 이른바 입법 로비 의혹이 해소됐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일단은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 자체가 그 진상 조사를 스스로 요청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탈당하고 지금까지 자맹 중인데 어떻게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안 의원이 조금 전에 봤지만은 김 의원 보고 거짓말 안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금 출처 등 거의 모든 해명이 다 사실과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야당의 주장대로 의혹이 해소가 되려면 김남국 의원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고 특히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뀐 법에 따라서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인데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본인이 먼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그동안 이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을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은 이 코인 내역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 아마 법 시행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실제 보좌관을 지냈던 분들 말 들어보면 진짜 입법 로비는 국회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네. 그리고 저도 뭐 국회를 많이 뭐 여러 가지 일로 가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뭐 입법 로비를 하기 위해서 간다. 물론 뭐 관계자들이 많이 가죠.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거기에 민원 접선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방문 기록이 있다 없다로 저는 뭐 입법 로비 의혹을 해소됐다라고 저도 이것까지
믿기지는 않아요. 솔직히 지금 영역은 어떤 그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매도 시점, 이 매수 시점이 근데 보면 매수 시점이 정말 기가 막혀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매도 시점은 조금 놓친 경우도 있는데, 코인 자체를 매수하는 시점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매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앞뒤로 누구와 만났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수사로 밝혀내야 될 문제이지 뭐 출입 기록 자체만 가지고 입법 로비가 해소됐다? 그건 너무 나중에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이걸로 본인이 안심한다면 나중에 진짜 수사를 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는 참 문제가 커지거든요.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의 무고함을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본인이 공개를 다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민주당의 계파 갈등 계속해서 악화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그 상황 또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한 9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근 김남국 사태를 비판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강성 지지층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지난 10일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서 당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전화, 문자 폭탄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강하게 좀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요. 또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내용은 공감하지만 결의문 채택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신중론이 나왔고요. 또 강경파 초선 의원인 김용민 의원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은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냐.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보호해주진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 자리에선 그만 좀 하라는 목소리들이 나왔고요. 전용계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 때문에 의총 분위기가 싸해졌다고도 전했는데요. 다만 일부 친명 의원들은 김용민 의원의 발언에 박수를 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한 초선 의원은 조선일보에 개딸 문제를 놓고 당이 두동강이 난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 내 목소리들도 들어보시죠. 청년이니까 보호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라는 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예. 저희니까 지켜주세요. 저희니까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른 말 했는데 비판받고 공격받고 그 수위가 너무 과도하다. 사실상 폭력에 가까운 비판을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게 맞느냐. 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김남국 의원을 끌고 들어올 일은 더더욱 아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청년이니까 보호해줘야 된다? 네. 이거는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일부 지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이것을 결의안으로 모으는 것까지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은 것들도 필요한 민주적 절차이고요. 그러나 또 당원들이 욕설이나 인신공격은 안 되고요. 의견을 내는 것들도 또 어떤 필요한 절차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살려나가고 어쨌든 이제 강성 지지층의 어떤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있다. 이 부분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제안한 그 결의안은 채택되지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결국 당내에서는요 또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홍 의원의 제안에 대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이고 돈 없는 적대적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봐서 결의문 채택을 하지 못했고 결국 분명한 메시지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SNS에 더 이상의 부당한 내부 공격은 없어야 한다면서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이틀 전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원들끼리도 뭐 의원에게도 지역위원장에게도 뭐 당직자에게도 할 말은 하자. 다만 폭력적 언사나 모욕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음해죠. 그래서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에 기초해서 비난, 비판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외부의 이간질에 놀아나지 말자. 좀 확인 좀 하자. 우리 수박수박 하지 말자니까요.
민주당의 청년 당원들이죠. 그러니까 당원 모임이 김남국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당의 자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른바 이제 개혁의 딸, 개딸로 불리는 그 강성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격한 그다음에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어서 이게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그걸 좀 자제도 촉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초선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하는 게 맞느냐.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반대를 했고 결국 지도부는 이거를 결의문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논란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의 어떤 이런 청년이라는 단어로 정치인을 지금 가둬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남국 의원은 누구도 예를 들어서 물리적 나이가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국회의원, 하나의 정치인. 그렇죠. 지금 어떤 이런 비판을 했던 분들이 나이가 어리다, 젊다라는 이유로 청년 정치인이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에 모든 정치인을 그렇게 가둘 필요는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떤 기득권, 나이 많은 연로한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걸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이에 따라서 정치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견해가 무르익지 않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 저는 국민의힘이지만은 그래도 당 대표까지 이어갔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청년이라 해서 정치력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의원이 오히려 왜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사태를 축소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충분히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건 양당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당이 당내에서 주류적인 세력과 비주류 세력이 있고 비주류 세력이 주류 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그 주류적인 입장에서의 당을 이끌어가는 정치력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어떠한 당내에서 비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극복하고 있다고 봐요. 개딸이라는 저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적극적인 지지층이에요. 적극적인 지지층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정의당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그 인격 모욕을 한다거나 지금 단순히 욕설만 짓거리는 것이 과연 그게 어떤 건전한 정치 발전을 위한 비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듯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당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에 대해서 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당에 끌고 와서 이렇게 내분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런 비판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세는 또 그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82년생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40살이 넘어요. 언제부터 40살이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우리 편은 무조건 지지한다라는 그런 태도는 상대방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협과 조화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요. 지도부가 너무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주 요만한 작은 그런 비판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모습들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죠.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또 주목할 만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이 이제 단독이라면서 보도한 내용인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기 직전에요. 자신의 로비 활동 등에 대해서 사후에 구술하고 또 이를 정리한 문건 속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이라면서 그 일부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 때문에 민주당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에 구속이 되기 전에 자신의 로비 활동과 관련해 구술하고 지인이 6필로 정리했다고 알려진 이 A4 용지 5장 분량의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앞서 나온 보도들에서는 노트 속에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적시되어 있다고 전했는데 이후 검찰은 노 의원의 의혹을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긴 상황이죠. 또 시사저널은 이 노트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서 51명의 실명이 등장한다면서 그중에 의원 5명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이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 모두 아주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사저널에 실명을 공개한 의원들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을 한두 번 봤거나 모른다면서 왜 그 노트에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등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서른 의원은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 24일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은 허위 조작이자 카더라식 보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른 의원 기자회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언론사가 입수한 일명 이정근 노트 문건에 저 서른이 이정근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허위 조작으로 정치 공작을 펼쳐 저를 죽이려는 자, 그 배후가 누구입니까? 지금 누가 저 서른을 상대로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저를 이정근 뇌물수수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러운 정치 조작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 노트에 제 이름이 있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거짓 폭로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네, 이어 서른 의원은 오늘도 입장문을 내고 시사저널의 삼류소설 같은 보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용서 없는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사저널의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정식 요구하면서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의원 역시 오늘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서 시사저널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바로 정정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의원도 즉시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욱 의원도요, 사실이 아니면서 소설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황당한 내용이라고 반박했고요. 고용진 의원도 충분한 설명에도 보도를 강행한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 후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그 시사저널 보도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그 의원들 입장은 모두가 사실 무근이라고 현재까지 확인된 의원들 입장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어제 자신 SNS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된 이정근 노트는 황당한 뇌피셜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 유착으로 민주당을 교란시키는 비겁한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이제 아주 강하게 의혹을 부인하고 또 반박하고 이제 법적 조치, 정정보도 요구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다만요, 이제 이른바 이정근 노트가 존재한다 또 이런 내용이 알려졌을 때 민주당 안에서는요, 이 앞서 공개됐던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보다 이 노트가 더 걱정된다, 파장을 우려된다 이런 또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됐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전임 법무부 장관이기도 한 박범계 의원은 앞서 진행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뭔가 알고 하는 이야기 같다. 검찰이 확실히 뭔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된다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온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 녹취록 3만 파일, 3만 개 그거보다도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 경험칙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명이 보도된 의원들이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파장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를 보도한 시사저널 측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재반박을 내놓는지 이 부분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성만 의원은요. 기자회견까지 열고서 이른바 돈봉투 관련 의혹 전면 또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네,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으론 처음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는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기획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성만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번 영장 청구는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보고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은 짜깁기 된 거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성만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는 1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송에게 말아줘라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 이를 합쳐 100만 원을 송에게 말해줘라고 한 것이다 단정하는 것은 검찰의 확증 편향일 뿐이다. 녹취록에는 이정근이 내게 돈을 받았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고 단시 추후에 있는 진술뿐이다. 이성만 의원 현역 의원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요 이 돈봉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도 특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성만 의원은 자신이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자신이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했는데 윤관석 의원은 자신은 같은 학번이고 내가 형님이라고 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자신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서 내용을 모두 정리해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낼 생각이라면서 내가 구속되는 게 합리적인지 여야를 떠나 판단해보라고 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검찰이 돈봉투 의혹 핵심 연루자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를 오늘 중에 기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강래구 전 감사를 오늘 중 재판에 넘길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강 전 감사 구속 만료가 내일인데 토요일인 만큼 오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강 전 감사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를 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등의 9,400여만 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가 재판에 넘겨지면 돈봉투 의혹의 첫 기소 사례가 되는 건데요. 검찰은 강 전 감사 조사를 통해서 돈봉투를 받은 지역 본부장들을 특정하고 현역 의원 일부도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강 전 감사를 기소한 뒤에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줄 소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앞서 공개된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강래구 전 감사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석이 형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한 3테이블 정도 하면 12명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그날 돈 100만 원씩이라도 봉투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은데 한 돈 1,000만 원만 줘라.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시사저널이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 들어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요. 일부의 실명 그리고 메모 내용을 공개해서 오늘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이 법적 대응하겠다. 아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좀 보도가 제가 봤을 때도 저도 오전에 봤는데 상당히 조금 성급한 보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걸 자필 작성을 한 그 신빙성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가려져야 될 문제이고 수사기관에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뭐 이분 지금 이 의원들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뇌물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 사건에서 이런 수첩이라든지 메모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지금 내용 그 자필 작성한 메모라는 것도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구술을 하고 누군가 작성을 해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좀 성급한 결론은 아닌가 싶고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지금 민주당을 덮고 있는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좀 신속하게 수사가 돼서 그리고 기소까지 돼서 빠르게 이제 재판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노트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정확성, 신빙성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크로스 체크가 됐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이 재판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 바로 안부수 아태협 회장입니다. 안 회장의 1심 판결문 내용 일부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경기도의 이 관여 의혹 한층 확실히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돼서 주목됩니다. 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이던 시절에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을 북한과 연결시켜주면서 사실상 대북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안 회장이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측에 2차례에 걸쳐서 약 5억 원 상당의 큰 금액을 로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안부수 회장의 1심 판결문 일부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안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중국 심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북측 인사들의 만남을 주선했고요.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북측 김성애 조선아태의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다며 불만을 표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죠. 바로 쌍방울이 경기도가 약속한 대북 지원 자금을 대신 내줬다.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적어도 안부수 씨 담당 1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또 재판부는 안부수 회장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대북 인사 초청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아태협에 기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를 김 전 회장이 승낙해서 기부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안 회장에게 경기도가 행사 보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실제로는 3억 원만 지급을 하게 되니까 김 전 회장을 소개해서 나머지 2억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셈입니다. 안 회장의 1심 재판부가 이처럼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관련 비용들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앞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자 북풍몰이 조작이라고 비판한 바 있었죠. 앞서 나온 이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은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전후로 알리바이 입증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증거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난 4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가 김용 전 부원장을 2021년 5월 3일 만났으며 관련 일정을 옛 휴대전화에 기록도 해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술에 등장한 이 시점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나서 1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는 시기로 그날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진술이었고 이 씨의 휴대전화 역시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 씨 증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씨 역시 승낙을 했다는데 김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이 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씨 측이 법적 증언 이후 중요한 증거품인 휴대전화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증거 조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측 즉각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이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조작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검찰이 자금 조달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며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휴대전화 제출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부분, 이걸 지적했다고 하죠. 네, 재판부는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한 이모 씨가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신빙성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그 1심 재판부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대납을 약속했다. 이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부분이 주목이 됩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책임론으로까지 과연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물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을 그러면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서 뭔가를 대북 송금을 해줬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기도가 쌍방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떤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밝혀진 바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부는요. 안부수를 대북 중개업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자니까 누구와 누구를 안부수는 중개했는가. 이화영 부지사는 그게 쌍방울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성태 회장에게 안부수를 소개한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쌍방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런데 경기도 관련해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이화영 부지사에게 있었습니까? 결국은 모든 그 칼날은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국민 가수의 횡령 의혹인데요. 가수 이선희 씨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가수 이선희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후크 엔터테인먼트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이선희 씨가 지난해 6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개인 연예기획사 원 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인지한 뒤 수사에 착수했고 어제 이 씨를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원 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씨가 2013년에 설립한 개인 회사로 경찰은 이 씨가 기획사의 직원을 허위로 등재했는지 자금을 부당한 방식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를 돌려보낸 뒤 추가로 기획사 관계자 등을 불러서 조사한 뒤에 이 씨를 다시 소환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선희 씨는 관련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10시쯤 귀가한 이선희 씨는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원 엔터테인먼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이선희 씨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이선희 씨는
씨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관련 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로 아티스트를 폄하, 명예훼손하는 일이 없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이선희 씨의 제자로 그렇게 알려졌죠. 가수 이승기 씨가 이선희 씨와 같이 소속돼 있던 그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미정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이선희 씨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 후크에 오래 몸담고 또 후크 대표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선희 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승기 씨 측은 지난해 12월 후크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가 있죠. 이를 부인하던 후크 측은 기지급 정상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 씨에게 미지급 정상금 29억 원 상당 그리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면서 약 50억 원 상당을 이승기 씨에게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크엔터의 이사로 알려졌던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 문제에 관여한 건 없는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후크 측은 이선희 씨는 회사 경영이나 수익 분배 문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후크와 이승기 씨가 미정상금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선희 씨의 딸이 권진영 대표로부터 주식 1%에 달하는 4억 4천만 원을 양도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후크 측은 개인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딸과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원 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번엔 기소유예인데요. 가수 정동원 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지난 3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던 가수 정동원 군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수사를 끝내는 처분을 말하는데요. 관련해 검찰은 정동원 군이 미성년자의 초범인 점, 또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동원 군이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검찰은 전했습니다. 네, 앞서 정동원 군은 지난 3월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정동원 군은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처음으로 오토바이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정동원 군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당초 이제 정동원 군을 적발했던 경찰은요, 이 정 군이 미성년자이고 또 초범 이 점을 고려해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법적 그런 어떤 부담은 지우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동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보다 더 이제 수사가 더 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검찰 조사를 자청한 것이어서 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두고서 또 궁금증이 일었었죠. 네, 당초 정 군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훈방 조치나 즉결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이 위원회에서 훈방이나 즉결 심판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동원 군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해 검찰에 넘겨졌던 건데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제 잠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런 정동원 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최근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때 이제 해당 사건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었죠. 네, 지난 16일 방송된 MBN의 한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한 정동원 군은요, 이번 논란을 의식한 듯 정신 많이 차렸다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방송에서는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스리랑카로 합류한 개그맨 김숙 씨 그리고 정동원 군의 재회가 그려졌는데 이때 김숙 씨가 정동원 군에게 애정어린 잔소리를 건넸고 이 과정에서 정동원 군의 정신 많이 차렸다 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흰개미 딱 걸렸어인데요.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최근 강남구 주택가에서 목조 건물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나무를 갉아먹는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 등이 합동 역학조사까지 벌였는데 이 현장에서 큰 활약을 선보인 주인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흰개미 탐지견 초롱인데요. 앞서 흰개미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7일. 이때도 초롱이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초롱이는 집안 곳곳 냄새를 맡다가 목재로 된 실내 문을 주변 냄새를 맡으며 강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문을 뜯어보니까 실제로 여왕개미 등 생식개체 100마리를 포함해서 총 150여 마리의 흰개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앞서 말한 합동 역학조사단이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벌였는데 다행히도 발견된 주택 주변으로는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발견된 150여 마리의 곤체를 완전히 박멸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마약 탐지견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흰개미를 찾아내는 개가 있다? 이거 사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떻든 초롱이의 큰 활약 덕에 여왕 흰개미를 박멸할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네, 이처럼 초롱이의 활약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초롱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관련해 네티즌들은 흰개미 탐지견이 있는지 몰랐다, 고맙고 대견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흰개미 탐지견이 있다 이런 소식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약 탐지견은 들어봤어도 흰개미 탐지견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흰개미 탐지견의 활약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흰개미 탐지견은요, 2007년 문화재청의 일문화재 일지킴이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동한 흰개미 탐지견은 모두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패니얼 종으로 이번 역학조사에 투입된 초롱이 역시 같은 종이라고 합니다. 다만 과거 활동하던 탐지견들은 모두 은퇴했고요. 현재 초롱이가 국내 유일한 흰개미 탐지견이라고 합니다. 흰개미 탐지견은 영리하고 또 사람을 잘 따라서 훈련 성과가 높은 데다가 후각이 최대 100만 배까지 발달해서 탐지견에 적합한 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탐지견은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서 흰개미가 내뿜는 페로몬 냄새를 탐지해서 훈련사에게 흰개미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재에 이제 목조 건물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흰개미를 탐지하는 그 개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초롱이의 활약 덕에 흰개미가 다른 주택가에 퍼지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요, 이 서울 말고도 지금 충남 아산에서도 이 흰개미가 발견돼서 불안 계속되고 있어요. 네, 서울 강남에서 마른 나무까지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도 흰개미 피해를 호소하는 글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를 본 전문가는 외래종은 아니고 국내에 원래 서식하던 흰개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흰개미도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흰개미도 모두 목재에 피해를 주기 마찬가지 때문인데요. 다만 기존에는 습한 물에 젖은 목재가 피해 대상이었다면 이 강남에서 새로 발견된 외래종 흰개미는 마른 나무, 즉 건조한 목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흰개미를 발견하게 되면 국립생태원 외래생물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과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